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라고 알려졌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이 33살이었는데 10여 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출소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새로 적응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2010년 8월 7일이었죠. 이 사람이 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 자기는 안 불러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일하러 갈 때 필요한 망치, 뭐 칼, 뭐 이런 장비들 든 가방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린이 놀이터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린 거죠.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미래도 희망도 없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 라는 그런 이제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갔더니 내 식구가 사는 옥탑방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TV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랬더니 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화장실에 계시다 나오고 또 그 장면을 보니까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아버지를 또 찔렀어요.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그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정집에 침입해 이유 없이 가장을 살해한 신정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윤 씨는 신정동 일대를 배회하다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그 현장에 갔는데 미스터리인 거죠. 이게 도대체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원한 지금 사람도 없고 불만가진 사람도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CCTV에서 발견된 모습이 있어요. 그 현장에 떨어진 모자, 인상착의.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30일 넘게 계속 현장 주변에서 탐문하고 그러다 이제 36일째 되는 날 갑자기 형사 한 분이 잠깐 차를 세운 거예요. 창밖에 그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가방을 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가서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리 도망갈 의사도 없었고 그럴 요량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시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가정폭력, 온 가족이 다 폭행을 당했어요. 술만 드시고 막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폭행하고 아이들은 도망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던 행패를 학습을 한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술 마시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걸 똑같이 하다가 그걸 강력범죄에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뿌리는 아동학대더라 이 말이죠. 현장 검증에서 윤 씨는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때 사회가 제대로 개입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그런 개입을 했었더라면 과연 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999년 5월 20일에 태환이가 6살이었거든요. 6살인데 아침에 학습지 공부하러 이제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남자가 뒤에서 머리를 뒤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황산을 뿌린 거예요. 황산을 얼굴에. 얼굴에. 네, 그러니까 눈이 다 녹고 얼굴도 다 녹아서 식도도 다 이제 녹고 그래서 49일 동안 이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환이가 무슨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붕대로 온 몸을 다 발 빼고 붕대로 감고 있는데 당시 용의자들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태환이가 지목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네. 얼굴을 딱 본 건 아니고 이제 황산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거를 본 거죠. 뜨거운 물이 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발에 황산이 묻어 있기도 했고, 네. 그걸 데리고 또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옷에도 황산이 묻고, 그래서 옷 신발에도 묻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을 분리해놔야 되는데 그냥 한 대 섞어 놓다 보니까 신발에 황산이 발견돼도 이게 옷에 있던 게 묻었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경찰이 보기에는 그 도와준 사람이랑 이 범인이랑 혼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할 여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소조차 못한 거네요. 예,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소를 못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황산이 검은 봉투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황산이 검은 봉투에 넣으면 그냥 타버리지 어떻게 검은 봉투에 황산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란 이 강산이거든요. 황산, 염산, 뭐 지리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산이 우리한테는 이게 뭐든지 다 이렇게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게 금속을 녹여요. 금속. 그러니까 금속을 황산에 넣거나 그러면 금속이 확 이렇게 녹아버리는 걸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녹일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화학 반응은 간단하지가 않아서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은 못 녹여요. 그러니까 황산은 그 탈수제 역할을 하거든요. 탈수란 거는 단순히 물을 좀 흡수한다가 아니라 분자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다 뜯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한테 하면은 탄소만 재만 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플라스틱은 산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탄소에다가 수소만 있기 때문에 범인은 뭔가 황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한 거니까. 결국 태환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태환이 사건은 근데 아쉽게도 고소시효가 만료됐어요. 만료되고서. 그거까지는 근데 기소를 못할 뿐이지 수사는 뭐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범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강제 수사는 논란이 되죠. 혹시나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막지 못한 걸 보고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정이 됐고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어린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명 태환이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대표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태환이법 시행 뒤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 미제 사건은 6건이나 됩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때마침 도입된 태환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짙은 연기와 유독물질이 지하철역 일대를 뒤덮은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질서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은데 2003년이죠.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갔다 와서 좀 생생하게 숫자들이 막 머리에 떠 있는데 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본인의 어떤 신병 비관으로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인데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죽기 위해서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탄 거고요. 중앙로역에 열차가 섰을 때 거기서 불을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서 그 기관사가 내려서 이제 꺼보려고 했으나 이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갔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열차가 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열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요. 정화로역 진입 시 조심해 운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차는 들어오게 되고요. 열차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전기가 끊겨요.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계속 이제 방송으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곧 조치를 취할 테니까 승객들은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한참 끌다가 위험한 걸 판단해서 이제는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근데 그때 이미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자,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뽑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시를 받고. 근데 그걸 뽑으면 문이 다 닫힌대요. 차 그리 놓고 차 좀 반대로 놓고 다른 데로 도망가 올라가라고. 이거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놓고 차 들고 가야 돼. 당시에 수동으로 지하철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칸들은 문을 열지도 못했고 전동차 1080호의 나머지 객차 세량은 출입문 12개가 모두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안에 수많은 인화물질로 가득한 열차 시트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가연성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거 있잖아요. 보일 수 있게. 네,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등 같은 게 있고 그것들이 다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막 발생하는데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아, 밑에 있었어야 볼 수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갈 때에도 고개를 들면 이제 바로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다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래에 충분히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으니까 셔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닫힌대요. 불이 난 지하 3층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이 상가 쪽 통로로도 몰려옵니다. 1080호 전동차가 도착한 뒤엔 시커먼 연기가 통로로 번져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닫히면서 지하철 역사와 상가는 완전히 차단돼 대피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다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다쳐도 옆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사건 뒤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 문을 못 찾은 거죠. 이 사고가 지하에서 난 사고잖아요. 전기가 다 나갔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이제 막 더듬어서 층계를 올라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지나면 거의 상황이 끝나요. 거의 사람들이 못 나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었던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라도 문이라도 열었으면 조금이라도 생존자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히. 지금 지하철은 다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소재 또는 연기가 나지 않는 소재들로 다 바뀌었고요. 안전등 같은 건 다 바닥에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위에 이렇게 그 연기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셔터가 내려오지 않아도 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안전센터에 가보시면 그걸 체험할 수 있게 해줘요. 직접.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철에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여기 체험력이 실제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가 되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탈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무섭네요, 벌써.
자, 탈출하세요. 아, 이게 되게 무섭네요. 자세를 낮추고 제 목소리를 따라 경민의 유도등과 바닥의 부산과 발표의 방향으로 침착하게 나오시네. 거의 다 왔습니다. 정면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야, 이거 그냥 알고 나와도 힘드네. 실제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더 힘들어요? 아휴,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게 방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왜 불을 질렀나? 그러니까 이제 김대현이라는 사람이죠. 김대한. 그러니까 뇌졸중 증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관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현장을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승객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고 이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불이 붙은 방화 용의자 김 씨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같은 칸에서 방화하는 거를 찍혀서 저 사람이 바로 방화범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혼자 죽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불을 내어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모텔 투숙자가 자기 방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주인한테 술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른 뒤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119에 응급조치를 요구했고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위로 숭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시간 반이 더 지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숭례문 2층 누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어 약 30초 후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면 바깥으로 사라집니다. 내 순간적인 감정으로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사람 인명 피해가 없고 이거 문화재는 재복을 하면은 이 김대한 씨 같은 경우에는 참여나 이런 거를 했을까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 후 소식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재판 과정에서는 계속 오락가락 얘기를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2심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김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뭐 그 뇌졸중 때문이겠지만 결국은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1년 반 뒤에 사망했고요. 기관사 2명과 운전사령 등 3명은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하철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섬찟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지하철이란 단어가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좀 트라우마적인 단어가 돼가지고 여기는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대구 도시철도라고 돼 있고요. 저는 그때 이 단어 처음 들었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그때 공포감을 느낀 분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 사망하신 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들한테 막 보낸 메시지나 통화 내용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가슴에 상처로 안고 살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하철이 생긴 지는 우리 중학교 때도 시청역이랑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지하에서 이런 류의 사건이 생길 거라는 상상을 했죠. 사건이 나고야. 2009년도에 이제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사실 연쇄 범죄들은 이제 좀 멈추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우는 다음에 이제 흉기 2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탁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삼자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업에 심각합니다.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좀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는 거, 치료가 중단돼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제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은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좋은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91년 10월 19일인데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었죠. 근데 그 여의도 공원 되기 전에는 거기 정말 다 아스팔트. 지금 한강 둔치처럼 거기 이렇게 많이 갔던 거예요. 맞아요. 그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팅 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사람 많이 모였죠. 아이들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데 녹색 하이드 한 대가 갑자기 질주를 해서 들어와요. 200m를 가면서 23명을 쳐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20살 김용재 씨가 훔친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광장에서 주말 오후를 보내던 학생 시민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KBS 본관 앞길에서 여의도 광장 쪽으로 차를 과속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치어서 12살 지군과 6살 윤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학생과 시민 21명이 한꺼번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 놀러 나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차가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5학년생 자전거 타던 아이를 치워요. 아이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6살짜리 아이를 또 칩니다. 이 아이도 바로 사망합니다. 그때 방송 뉴스를 보니까 그 속도가 시속 100km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았죠. 아, 저게 사람을 치러 오는 차구나. 막 도망을 가죠. 살인질주네요. 살인질주죠. 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뭐 피투성이에 뭐 부서진 자전거 파편, 뭐 옷가지, 뭐 신발 막 이런 거 널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그 차 주위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이거 누가 운전했냐. 막대기랑 이런 걸로 차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옆에 있던 여자 중학생이 잡고 가까이 오면 나 이거 찌르겠다. 다행히 너무 이제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건데 벨트 버클에 찔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여학생은 안 다쳤고 옆에 있던 시민들이 이 칼 든 손을 잡고 완전히 분노해서 붙잡았죠. 경찰차 오고 이제 뭐 앰뷸런스 오고 해서 이 녀석도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이제 사회부에서 경찰 기자를 할 때 가끔 흉악범 잡힐 때 그 경찰서로 막 가거든요. 그럼 보통 범인들이 이렇게 잠바 같은 거 눌러 쓰고 말 안 해요.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이 녀석은 정말 많이 떠들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물어보면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싫어져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싶었다.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죽자. 뭐 이런 말 막 합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김용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져 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갖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불행한 삶을 살긴 살았어요. 되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약시였는데 안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안경도 못 끼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눈이 나쁘니까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무면허로 지금 무면허. 그 차도 훔친 차였고요. 세차장, 나이트클럽, 뭐 인형공장, 중국집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잘리고 계속 울분에 찬 삶을 살았던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의도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행복한 것 같고 너희들도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인질주를 해요. 카메라 앞에다 대고 나는 어차피 이 세상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말 쓰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런 놈이 쓸 말은 아니죠. 김용재 같은 사람이 쓸 말은 아니고 자기가 치워 죽인 어린이들은 뭐 무슨 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용재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30살이 되기 전에 사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의 문제라고 이제 가끔 표현을 하잖아요. 김용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모나 자기에게 뭔가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사회란 것이 나 아닌 모든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 중에 누구라도 해를 입히는 게 복수를 하는 거다는 것도 아주 이상한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설정하고 거기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죠,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노를 좌절로 이어지기 전에 단계가 뭐냐 하면 무력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분노로 치환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묻지마 범죄 사건은 이게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